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9월 22일 아침, 멜버른 경찰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내가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질 미거로 1982년 10월 30일 아일랜드 라우스주 드로이다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질리언 맥키온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애칭으로 질이라고 불렀다. 질은 집에서 둘째였고 위로는 마이클이라는 오빠가 있었다.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에디스는 네 식구의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었고 가족은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질이 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퍼스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호주로 이주했다. 이후 질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가족은 다시 아일랜드의 고향 드로이다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질은 뛰어난 성적으로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더블린 캠퍼스에 입학했다. 이곳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최상위 공립연구중심 대학 중 하나였다. 그녀는 미디어 전공을 선택했고 졸업 후에는 아일랜드 국영방송사에 입사해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았다. 질은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지녀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질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영리하고 늘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며 어디를 가든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8년 질은 더블린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톰 미거를 만났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관계는 순식간에 깊어졌다. 그해 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톰은 아일랜드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사실은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주인이었고 당시 질이 부모 역시 퍼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혼부부는 자연스럽게 호주로 이주해 살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멜버른의 첫눈에 반했다. 활기찬 도심거리와 사계절이 뚜렷한 공원들,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들까지 이곳의 모든 것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느끼게 했다. 2009년 부부는 멜버른 북부에 정착해 아늑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질은 호주방송공사에서 곧바로 일자리를 구했고 지역 라디오 빅토리아 팀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가끔은 방송에 얼굴을 비치기도 했다. 그녀는 이 일을 무척 사랑했고 점심 퇴근 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근처 술집에 들러 가볍게 술을 마시며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질과 톰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지에 대해 함께 꿈을 그렸다. 질은 퍼스에 있는 부모와 오빠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일랜드에 남아있는 오랜 친구들에게는 호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곤 했다. 사진 뒤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침내 우리에게 속한 집을 찾았어.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이 소녀는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시점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질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도시와 이제 막뿌리를 내린 새로운 삶이 그저 평범하기만 한 어느 금요일 밤에 갑작스럽게 멈춰버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012년 9월 21일 멜버른의 거리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질은 동료들과 함께 브런즈윅 지역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 내내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고 질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멜버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금요일 밤의 가벼운 술자리는 일상 속에서 흔히 있는 평범한 장면에 불과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질이 혼자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죽음은 이미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질이 집은 술집에서 매우 가까웠고 직선거리로는 불과 500m에 지나지 않았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그러나 남편 톰은 집에서 밤새도록 질을 기다렸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끝내보지 못했다. 시간이 다음 날 새벽으로 넘어가자 불안은 잡초처럼 톰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톰은 질이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질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유 없이 연락이 끊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톰은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려 소식을 묻고 두 사람이 평소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질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처럼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톰은 결국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다. 여러 장의 실종자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도 경찰의 초기 반응은 비교적 신중한 편이었다.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톰은 경찰에게 질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남편과 부모를 깊이 아끼고 자신이 만족해하던 직장도 있었기에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동료들의 눈에 비친 질은 업무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을 끝없이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가 실종되기 얼마 전만 해도 막 뇌졸중을 겪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일부러 서호주로 날아가기도 했다. 병원 침대 앞에서 질은 큰 낙관과 용기로 아버지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했고 아버지와 함께 회복한 뒤에는 어떻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지 즐겁게 그려보기도 했다. 바로 이런 긍정적이고 상향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질의 실종은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보였고 사회 전체에 강한 공감과 울림을 일으켰다. 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실종자 찾기 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번 공유됐다. 술집이 있던 시드니 로드에는 전봇대마다 가게 진열창마다 질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었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짙은 색의 곱슬머리를 한 그 얼굴은 그 한 주 내내 호주 전역의 마음을 붙잡아 둔 이미지가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수색에 나섰고 이런 도시 전체의 동원 분위기는 살인전 담반 형사들의 어깨에도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얹혔다. 당시 수사팀은 팀장 론 아이들스와 선임 형사 데이비드 버틀러가 함께 이 까다로운 사건을 맡았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는 범죄 현장이 있고 혈흔이나 몸싸움 흔적이 남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시신이라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의 사건에는 아예 범죄 현장 자체가 없었다. 이는 곧 DNA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다는 뜻이었다. 데이비드 형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실종 형태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일은 폐허 더미에서 진실을 한 조각씩 파내는 것과 같다고 회상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이른바 동심원 수사였다. 이 방법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바깥으로 한 겹씩 범위를 넓혀가며 배제해 나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놓인 사람은 질의 남편 톰이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냉정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였다. 여성 피해자 사건에서는 지인 범행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톰은 경찰의 질문에 응해야 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공격과 비난도 견뎌야 했다. 톰은 극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부의 모든 연락 기록과 평소의 사회적 활동 습관까지 전부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고 알리바이도 꼼꼼히 확인했다. 치밀한 조사 끝에 경찰은 비교적 빠르게 톰의 혐의를 배제했다. 월요일 아침, 즉 질의 실종이 확인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브런즈윅 지역 시드니 로드 인근의 호프스트리트라는 골목에서 한 행인이 검은색 핸드백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확인 결과 그것은 질의 실종 당일 들고 있던 가방이 분명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큰 돌파구처럼 보였지만 데이비드 형사는 여기서 극히 이상한 한 가지 점을 발견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경찰은 이미 이 골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상태였다. 당시 수십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수차례 오가며 확인했지만 가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였다. 이미 수색이 끝난 장소에 이 가방이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경찰은 곧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설을 제기했다. 용의자가 아직도 인근을 배회하고 있거나 심지어 경찰의 움직임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일부러 이 가방을 골목에 다시 갖다 놓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도발적인 행동은 경찰을 분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용의자가 극도로 침착하고 매우 위험한 포식자라는 인식을 모두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나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이 도발처럼 보였던 수수께끼는 풀리게 되었고 그 진실은 극적인 반전을 담고 있었다. 골목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한 상인이 질의 실종된 다음 토요일 아침 이미 그 골목에서 이 가방을 발견했던 것이다. 당시 그는 아무 일도 모른 채 가방을 자신의 가게로 가져가 보관해 두었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딸로부터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경찰에게 용의자로 의심받을까 두려웠던 그는 밤을 틈타 가방을 몰래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 해프닝은 모두를 잠시 혼란에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색 범위를 더욱 좁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가방이 처음 발견된 장소는 질이 실종된 순간의 최초 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사가 화요일로 접어들면서 질이 실종된 지는 이미 나흘째가 되었다. 멜버른 전역의 시민들이 경찰의 행보를 주시하는 가운데 경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일부 CCTV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 경로를 따라 수십 개 상점의 폐쇄회로 영상을 방대한 양으로 분석한 끝에 론 형사는 극히 중요한 한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새벽 1시 43분, 질은 뒤샹이라는 전문 매장 앞에 서 있었다. 영상 속에서 질은 걸어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파란색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함께 나타난다.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영상은 현장에 있던 모든 수사관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화면 속의 질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다소 위축되고 불편한 기색마저 느껴졌다. 파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은 질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그 말을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질이 실종되기 전 남겨진 마지막 영상이었다. 론 형사는 훗날 그 영상을 떠올리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강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질이 몸짓 언어는 분명히 거부하거나 최소한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 그 남성의 태도는 매우 공격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파란색 후드티를 입은 이 남성은 사건의 최우선 용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영상 화질이 너무 흐려 그의 얼굴을 전혀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심각한 정보 과부하라는 난관에도 부딪혔다.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경찰에는 수천 통의 제보 전화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용의자를 본 적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집 옆집 이웃이 용의자와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경찰은 사건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될 단 하나의 결정적 단서를 가려내야 했다. 이때 첨단 수사 기법과 전통적인 수사 논리가 결합되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질이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새벽 1시 43분 CCTV에 질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호는 시드니 로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뒤 멜버른의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기지국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은 매우 선명한 이동 경로를 그려낼 수 있었다. 새벽 4시 30분경에는 모어랜드 로드에서 신호가 포착됐고 5시에는 선버리, 6시가 되자 기즈번 사우스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데이비드 형사는 결정적인 단서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모어랜드 로드 인근에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도시 연계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다. 이 시스템은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데이비드 형사는 즉시 해당 시간대에 통과한 모든 차량 기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 속에서 수사팀은 의심스러운 차량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다. 질이 휴대전화 신호가 나타난 시각과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한 시각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한 끝에 짙은 회색의 홀된 승용차 한 대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조회를 진행했고 차주의 이름이 에이드리언 베일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자 수사관들 앞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범죄 이력이 펼쳐졌다. 당시 41세였던 이 남성은 무려 17건에 달하는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상습적인 성범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낸 사실은 사건 발생 당시 그가 보석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전에 한 남성을 심하게 폭행해 안와 골절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를 통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경찰은 자신들이 마주한 대상이 단순히 폭력에 익숙한 상습범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어떻게 피하는지까지 잘 알고 있는 노련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시간은 수요일로 넘어갔고 경찰은 도그라는 코드명의 비밀 추적 작전을 개시했다. 사복 요원들은 에이드리언이 코버그에 거주하는 집 주변에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했다. 경찰이 곧바로 체포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손에 쥔 가장 큰 미지수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실종된 질이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가? 만약 에이드리언이 아직 질을 살해하지 않았거나 어딘가에 감금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비밀 감시는 질을 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사복 요원들은 에이드리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도 평범한 사람처럼 거리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는 모습도 지켜봤다. 그가 너무도 태연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숨어서 감시하던 경찰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관찰했음에도 경찰은 질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에이드리언이 어떤 비밀 장소로 향하는 정황도 포착하지 못했다. 에이드리언은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고 제때 제압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결국 목요일 아침 경찰은 결단을 내리고 에이드리언을 체포했다. 에이드리언을 붙잡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고 진짜 어려운 일은 그의 입을 열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론 형사는 에이드리언을 상대로 직접 대면 신문을 맡았다. 에이드리언처럼 수차례 조사를 겪어본 데다 심리적 내구성이 극도로 강한 상습범에게는 일반적인 신문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처음에 에이드리언은 매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얼핏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그는 금요일 밤 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친구와 다투고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몰고 나가 드라이브하며 마음을 달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질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사건이 벌어진 시드니 로드에 간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노련하고 교활한 상습범을 상대해 수사팀은 서둘러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논리적 포위라고 불리는 전술을 택했다. 거의 잡담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에이드리언이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 보완하도록 만든 것이다. 에이드리언은 말할수록 더 신이 났고 점점 더 많은 내용을 덧붙였다. 그는 그날 밤의 운전 경로를 매우 구체적으로 꾸며냈고 어느 술집에 갔는지 어디에 차를 세웠는지까지 상세히 말했다. 수사팀은 그에게 같은 경로를 여러 번 반복해 말하게 하며 한 단계씩 유도해 거짓말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에이드리언이 그날 밤 고속도로는 지나간 적이 없다고 직접 확인하자 론 형사는 도시 연계 시스템이 촬영한 차량 사진을 차갑게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에이드리언의 눈빛에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경로를 헷갈렸을 수도 있다며 빠르게 변명했다. 이때 경찰은 두 번째 결정적 증거를 꺼내 들었다. 에이드리언의 집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주방 한쪽 구석에서 잘려있는 빨간색 휴대전화 심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통신 전문가가 이 카드의 번호를 복원해 대형 화면에 띄웠고 그 번호가 바로 질의 것임이 확인되는 순간 에이드리언이 끝까지 유지하던 상습범 특유의 태연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곧게 펴져 있던 그의 등이 서서히 굽어졌고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몇 분간 죽은 듯한 침묵이 흐른 뒤 에이드리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릴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에이드리언은 시드니 로드에서 어떻게 질을 뒤따랐는지, 어떻게 말로 접근해 질이 경계심을 낮췄는지, 그리고 그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덮쳐 질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진술을 마친 뒤 그는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을 데리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는 있지만 사형은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 빅토리아주는 이미 오래전에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였고 그의 발언은 감형 가능성을 떠보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목요일 밤 약 22시경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멜버른 북서쪽의 기즈번 사우스로 향했다. 블랙힐 로드 인근 한 그루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뚜렷한 흙더미가 있었다. 차갑게 식은 그 몸이 땅속에서 꺼내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형사들뿐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접해온 법의관들마저도 긴 침묵에 빠져들었다. 삶을 사랑하던 그 소녀,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던 젊은 여성질은 그렇게 황량한 들판에 묻혀 있었다. 데이비드 형사는 훗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실에 들어가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본 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이 일이 남기는 압박과 상처는 종종 수년에 걸쳐서야 조금씩 아물기 마련이다. 사건은 곧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갔다. 경찰은 방대한 CCTV 증거와 차량 기록, 휴대전화 심카드 실물, 그리고 에이드리언의 자백까지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판세를 뒤집을 여지는 거의 없었다. 2013년 에이드리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최소 35년간 가석방이 금지되었다. 이후 그의 과거 범죄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가석방 불가 기간은 40년으로 더 연장되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판결이 내려진 지 사흘 뒤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멜버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폭력에 반대하며 질을 기리다라는 이름의 평화행진을 조직했다. 사람들은 질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걸었던 시드니 로드를 따라 침묵과 꽃으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단지 에이드리언의 잔혹함에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분노의 대상은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던 빅토리아주의 가석방 제도였다. 왜 이렇게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지닌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에서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 대법관 프랭크 빈센트는 이 사건을 평가하며 이 제도는 분명히 실패했으며 귀가 중이던 한 평범한 시민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사건 이후 빅토리아주 정부는 가석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했고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톰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질은 단지 피해자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법 개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각주로만 남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한때 정말 좋은 친구였고 정말 좋은 딸이었으며 정말 좋은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9년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멸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널려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은 경험이 많은 경찰들마저 현장에서 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이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였다고 합니다. 1999년 8월 31일 중국 후난성 신샤오현 파출소는 마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이 6만 9천 위안, 하나 약 1,321만 원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개학날이었고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학비와 잡비를 걷고 있었는데 범인들은 이 사실을 노려 학교 시간을 틈타 큰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여성 교사가 강도들에게 납치당했지만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마석초등학교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핑상진에서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리씨 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리씨 가족은 붉은 액체에 잠겨 누워 있었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68세 노인과 2살 배기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피해자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간단히 조사한 후 리씨 가족 중 4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생존자들이 제공한 범인 묘사를 토대로 경찰은 이 끔찍한 멸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전에 마석초등학교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범인들은 외지로 도망치려고 했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차역으로 쫓아가 마침내 기차역에서 범인 리텐초우와 그의 3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리텐초우는 처음에 경찰의 신문에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더 잔혹하게 해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 사건 당시 납치당했던 여성교사가 사건 당시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고 경찰에게 범인 리텐초우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리칭아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경찰은 즉시 리칭아이라는 이름으로 리텐초우를 조심스럽게 신문했습니다. 리칭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리텐초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심경의 변화를 보였고 경찰의 신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텐초, 아니 리칭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우울하고 차가운 어머니, 그리고 혼란스럽고 반항적인 자신. 이 세 문장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요약해 줍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전략 결혼으로 리칭아이의 아버지 리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2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사랑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리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성격도 유약하여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애초에 리언에게 감정이 없었고 또 리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녀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리언과 다투기도 했지만 리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욕설과 폭언에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리언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리언에게서 어떠한 감정적인 가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리언의 침묵과 인내심, 그리고 무능함과 무력함이 싫었고 그 감정은 결국 아들인 리칭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리언이 자신과 결혼한 것을 원망할수록 더욱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냉담함을 느끼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반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칭아이의 반항은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1973년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침묵하는 리언과 어린 리칭아이를 두고 마을을 떠나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길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떠남은 그를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리언은 아내가 떠나면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고 여자를 붙잡아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리칭아이의 학교 친구들 역시 그를 엄마 없는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에 리언은 항상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리칭아이를 욕할 때마다 리언은 항상 리칭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리언은 항상 침묵했지만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리언을 모욕할 때만 리칭아이는 바로 맞받아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든 어른이든 윗사람이든 자신이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싸움, 도박, 심지어 절도와 강도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언은 아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리칭아이가 마을에서 악명을 떨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대놓고 모욕하지 않게 되어 리언은 깊은 죄책감과 빚진 마음과 함께 아들의 성장에 대한 기쁨과 관용을 느끼며 아들의 행동을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칭아이는 나쁜 습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88년 리칭아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리칭아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독하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냉정하게 찢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했습니다. 1년 후인 1989년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한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다 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고 이들이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리칭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의 마을에서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언이 범죄자를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리칭아이는 자신이 잡힌 후 아버지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후회하며 감옥에서 열심히 교화했습니다. 그는 빨리 출소하여 아버지를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의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언은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점점 변화하는 리칭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부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를 두려워하며 리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리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리칭아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예전에 리칭아이와 리언을 자주 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로는 더 이상 리칭아이와 리언을 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쯔원은 속으로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쯔원은 예전에는 악마 같은 리칭아이와 그의 사회적인 형제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칭아이 집에는 약한 리언만 남아 있었습니다. 리쯔원은 리칭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리언의 집에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밤 리언이 잠든 사이 리쯔원은 리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동생인 리용차이를 만났습니다. 리용차이 역시 리쯔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예전에 리칭아이에게 혼쭐이 난 경험을 잊지 못하고 리칭아이가 없는 틈을 타 리언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후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날 밤 집에 있던 리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커질까봐 두려웠고 두 사람이 한 번만 훔치고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언의 겁 많은 성격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용차이 형제는 도둑질에 맛이 들렸고 다음날 대낮에 다시 리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리언은 두 사람이 돈을 좀 훔쳐가는 것을 묵인하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고 대낮에도 뻔뻔하게 도둑질했습니다. 리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리용차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고 리언을 협박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언은 리용차이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리용차이는 리언을 찔러 리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리쯔원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리용차이는 과실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버지를 해친 범인들이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990년 말 3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던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행실이 양호하여 조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리칭아이는 출소 후 자신의 이름을 리텐초우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의 분노와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텐초우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리언의 묘지를 찾아가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그는 밭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리언의 돈을 훔쳤던 범인 리쯔원의 아내 템편이었습니다. 리쯔원은 도둑질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곧바로 복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리쯔원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겪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고향에 머물며 템편을 끈기 있게 쫓아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의 템편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의 적극적인 구애에 템편은 금세 마음을 열었고 둘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이 사실은 곧 리씨 가족에게 알려졌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템편은 리씨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던 템편은 리칭아이의 오랜 감정 세뇌에 고향을 떠나 그와 함께 선전으로 갔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만난 4명의 친구와 함께 선전에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은 그들의 특수 서비스를 위장한 장소였습니다.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템편을 포함한 몇 명의 여성들을 속여 미용실에서 특수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 부를 노렸습니다.
리칭아이의 두 번째 복수 대상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나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딸, 즉 이복 여동생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선전에서 모은 돈으로 여동생을 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한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리칭아이와 그 형제들의 협박과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미용실에서 특수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리칭아이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고향 신샤유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3친구는 모두 리칭아이를 도와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3사람은 리칭아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리칭아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리칭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이해했고 그가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4사람은 모두 신샤유원으로 돌아가 리칭아이의 복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샤유원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신샤유원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여행 중 흥청망청 돈을 써버려 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신샤오현에 도착한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몇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침 리칭아이가 납치한 여성교사 중 한 명은 그의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반장이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그녀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지 않고 납치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 옛날 친구야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다 살아남은 여성교사는 그 친절한 강도가 왠지 낯이 익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도에 성공한 리칭아이는 리찌원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리씨 가족에게 큰 선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리씨 가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쁨과 술에 취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리씨 가족들은 순식간에 리칭아이의 범행 도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어 리칭아이의 일행은 각자 기차역으로 흩어져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리씨 가족 중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8월 31일 저녁 신샤오현을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아버지 리언의 묘소를 찾아가 몇 번 절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범인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고향으로 돌아가 리씨 가족 중 남은 4명을 모두 해쳤습니다. 마침내 강도를 당했던 여성교사가 제공한 중요한 단서로 경찰은 주범 리칭아이와 또 다른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강제로 여성에게 특수한 직업을 하게 한 죄 등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리칭아이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경험과 비뚤어진 성격, 그리고 아버지의 참변에 대한 고통은 그를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반사회적 인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는 경찰에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사장님이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하반신에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놀랍게도 이미 결혼한 피해자가 생전에 무려 80명이 넘는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애인은 전부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새벽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낭캉구 경찰은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강윤르가 본인이 운영하던 의류 가게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어 가게로 갔지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바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통해 강윤루가 5년 전 결혼한 후 밤에는 의류가게 2층에서 거주하고 낮에는 1층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데리고 강윤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강윤루의 휴대폰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남편은 경찰에 빠른 조사를 간청했습니다. 경찰이 윈루 패션 의류가게에 도착한 후 그곳을 봉쇄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2층 침실 침대에서 발견됐는데 하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목에는 명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강윤루는 목졸림으로 인해 질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시간은 전날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윤루는 숨지게 된 후 몹쓸 짓을 당했는데 몸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를 해친 후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의 핸드폰과 액세서리를 가져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일 가능성이 높았고 즉흥적으로 관계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모두 2층에 있었고 침실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침실 문 앞에는 붉은색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 8,000위안, 하나로 약 15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8,000위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강윤루의 옷과 화장품과 함께 콘돔 2케이스가 놓여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사용한 콘돔 포장지는 탁자에 있던 콘돔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에게 몹쓸 짓을 할 때 콘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DNA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층 조사에서 경찰은 강윤루 남편의 구두 자국과 다른 의심스러운 구두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두 자국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졌고 계단에서 끌려간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강윤루가 1층에서 피해를 당한 후 범인에게 2층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두 가지 발견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2명이었다면 현장에는 구두 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을 리가 없고 강윤루를 2층으로 옮길 때 두 사람이 들고 가면 되어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범인의 구두 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은 자국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범인은 키 170cm 정도의 20, 30대 남성으로 마른 체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강윤루의 손톱 밑과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윤루의 목에서는 다른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즉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증거는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남성의 DNA가 나타난 걸까요? 경찰은 수사가 막막해지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의류가게의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습니다. 강윤루의 가게는 평상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은 8시 30분도 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에는 문과 창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지인이거나 아니면 범인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몰래 가게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술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의류 가게에서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연결된 모든 전원 케이블이 뽑혀 있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의심을 끌게 됐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기록을 복구하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윤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강윤루의 이성 친구가 무려 7, 80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간저우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강인루와의 채팅 기록은 매우 친밀했고 돈거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성 친구들 중에서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강인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에게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인루가 이성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제천대성을 주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인루의 의류 가게는 옷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몸도 같이 팔았는데 남자들은 강인루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인의 신원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남자의 실제 이름은 왕싱이였습니다. 그는 간저우시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키, 체격, 나이 모두가 경찰의 몽타주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왕싱이를 소환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싱이는 강인루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냥 그녀에게 겁주기 위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왕싱이는 경찰에게 강인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그 관계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질투로 강인루가 다른 남자들과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아 강인루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왕싱이의 목에 새로 생긴 듯한 상처 2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남성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의 목에 있는 상처가 강인루에게 긁힌 상처로 의심하고 그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왕싱이에게 목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싱이는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가 긁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풀지 못한 경찰은 왕싱이의 DNA를 채취하여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결과 왕싱이의 DNA는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를 왕싱이의 DNA와 비교했지만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왕싱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강인루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그가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왕싱이는 경찰에게 중요한 인물인 장위엔 카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왕싱이는 장위엔 카이도 강인루의 애인 중 한 명이라며 강인루가 장위엔 카이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그의 요구라면 거의 다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인루가 장위엔 카이에게만 특별하게 대해주어 왕싱이의 불만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인루에게 장위엔 카이를 떠나라고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장위엔 카이가 도박꾼이며 강인루에게 자주 돈을 빌려 몇 달 동안 강인루는 그에게 10,000위안 이상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싱이는 장위엔 카이가 돈 때문에 강인루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왕싱이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장위엔 카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사 결과 장위엔 카이는 난캉구 공장의 노동자였고 171cm의 키에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도 경찰이 만든 몽타주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위엔 카이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장위엔 카이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본인이 공장 기숙사에서 샤워했다며 강인루를 찾아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과 공장 경비원이 자신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강인루와 몇 분 동안 통화를 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이 장위엔 카이가 언급한 경비원과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여 신문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장위엔 카이가 저녁 7시경에 샤워실로 들어가 저녁 9시경에 나왔다고 말했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는 장위엔 카이가 밤 10시 30분쯤에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위엔 카이는 총 2시간 이상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샤워를 했을까요? 이상하다 싶은 경찰은 샤워실로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샤워실에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바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어가면 강인루의 의류 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유엔카이가 샤워를 한다는 핑계로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가 강인루의 의류가게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장유엔카이를 찾아가 그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유엔카이의 DNA가 강인루의 목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장유엔카이의 혐의는 더욱 커져갔는데 장유엔카이는 끝까지 본인이 강인루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강인루를 찾아간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강인루는 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는데 마침 샤워를 하려던 그는 강인루의 목소리에 욕정이 생겨 샤워실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강인루의 의류가게로 갔습니다. 강인루를 만난 장유엔카이는 먼저 월급을 받으면 꼭 돈을 갚겠다고 그녀를 달래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강인루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강인루는 화를 내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장유엔카이는 결국 강인루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장유엔카이는 떠나기 전에 강인루의 목을 만져 그의 DNA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한 건 형사사건에 연루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장유엔카이의 진술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유엔카이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과 동기가 있었고 강인루의 몸에서도 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장유엔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일단 장유엔카이를 풀어주었지만 그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은 계속 무시해왔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인루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아내 강인루가 참변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강인루의 남편이 범인일까요?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 남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는 질투 때문에 강인루를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강인루의 남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의 부모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저녁 아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밤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계속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즉 강인루의 남편도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CCTV를 조사한 결과 그가 사건 당일 밤에 강인루의 의류가게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인루의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강인루의 남편은 경찰에게 지난달 강인루가 임신했지만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아직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인루가 임신하여 그는 절대로 그녀를 해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만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인루의 남편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당일 밤에 사설탐정과 함께 강인루의 의류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설탐정에게 강인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설탐정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설탐정은 강인루의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날 밤 본인과 의류가게에 갔었다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게 앞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떠났습니다. 물론 증인이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강인루의 남편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강인루 남편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 그의 혐의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시 한번 막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있는 2명의 용의자는 전부 혐의에서 풀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장유엔카이는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여 의류가게 1층과 2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조사에서 그들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외부의 발코니에서 사용한 콘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콘돔을 기술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콘돔에서는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의 DNA는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담배꽁초의 DNA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번 증거 발견은 경찰에게 사건 해결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이 결과는 장이엔 카이가 강인루의 목에 키스만 했을 뿐 그녀에게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돔을 사용한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마을에서 범인의 특징, 즉 나이, 키, 체격에 부합하는 20대 남성 56명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장화라는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DNA는 콘돔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장화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장화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이엔 카이에 대한 혐의는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강인루를 해친 범인이 아니었고 단지 강인루와 관계를 나누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범인 장화는 강인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강인루를 해친 이유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강인루가 자신의 3,000위안, 약 56만 원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장화는 난캉구 출신으로 2010년 7월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외지에서 일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난캉구로 돌아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쯤 장화는 마을버스를 타게 됐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그가 힘들게 모은 3,0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장화는 당시 버스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돈을 잃은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침묵에 빠진 거였습니다. 10일 후인 11일 17일 저녁 8시경 장화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강인루의 의류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카운터에 있는 강인루가 버스에서 자신의 돈을 훔쳤던 여성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는 잠깐 망설이다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화는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화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인루의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강인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온 그는 먼저 강인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그녀를 두고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강인루는 앉아서 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화의 머릿속에는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강인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인루가 그의 귀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상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통 자신이 사람을 해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긴장하게 된 장화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숨진 강인루를 2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그는 그녀를 숨기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그녀를 그냥 침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후 장화는 침대 옆 옷장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침실 탁자 위에 있는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분이 아직 전부 풀리지 않은 그는 콘돔을 착용하여 강인루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콘돔을 벗어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마침 발코니에 떨어졌습니다. 장화는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강인루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휴대폰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컴퓨터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전원 케이블을 뽑은 후 불편하다 느껴져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침실에 있던 8,000위안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장화는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함께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증거와 자백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장화의 범행 동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측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숨진 강인루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강인루의 어지러운 사생활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바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인 건 사건이 결국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